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의 탱크를 투입하고 국회와 언론까지 통제하려 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4년을 더해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습니다. 쓸데없는 훈시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개월 영아가 숨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무릎으로 아이의 머리를 치거나 밀치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화재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3건이 추가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특정 차종의 배기가스 순환장치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차종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기무사가 서울 도심에 장갑차를 투입하고 언론과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의 계엄령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저 소식 김지선 기자입니다. 신속한 계엄 선포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다.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기무사 추가 문건에 명시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군 기무사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비상계엄 선포문과 담화문도 작성했는데 79년과 80년 계엄 당시 담화문도 같이 배치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엔 군 당국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전차를 동원한 중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국정원장이 계엄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고 언론사엔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67쪽에 달하는 추가 문건은 어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문건 전체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기무사 문건에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 탱크를 포함한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예하 부대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태음 기자입니다. 기무사가 탄핵 기각 시 가장 많은 집회 인원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한 곳은 정부 청사가 몰려있는 광화문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입니다. 기무사는 먼저 이 두 곳에 기계화 사단과 특전사 등의 계엄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등 중화기를 동원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유사시 서울방어 핵심 부대인 30기계화사단은 광화문에 20기계화사단은 여의도 등에 배치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작전 지역을 벗어난 건데 청와대도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문건이 단순히 절차 등을 정리한 개념 계획이 아닌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문건 작성 과정에서도 또 다른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어느 부대와 어떤 군사 자산을 동원할 것이냐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은 작전 부대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협조를 얻지 않으면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향후 수사에서 병력 동원이 예시된 해당 부대에 구체적으로 전파가 된 건지, 그랬다면 어떤 지휘 경로를 통해 전파됐는지 등이 드러날 경우 파문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또 국회의 합법적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국회 표결에 불참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민주적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정치 공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기자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 선포가 된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계엄사령부가 집회와 시위, 반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이를 위반하면 사법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적어도 57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체포 구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무사 문건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까지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K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는 보도 검열단을 파견해서 기사를 통제하고 인터넷과 SNS를 차단할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사관과 외신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통상적인 계엄 실무를 한참 벗어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는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담겼습니다. 방송사와 통신사, 인터넷 매체의 보도 통제를 위해 언론사별 담당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언론사에 보낼 사전 검열 공고문까지 이미 작성돼 있었고 유언비어 유포 차단 명목으로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는 세부 방안까지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내신뿐 아니라 외신 기자에 대해 계엄 상황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방안도 검토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외신은 질서 있게 진행된 촛불 시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한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을 상대로 홍보전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에서 통상 대비하는 계엄 실무 편람에는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거나 언론 통제 같은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추가로 발견되는 문건이 있을 경우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가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로부터 확보한 USB, 즉 이동 저장 장치에 담겨 있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이번에는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철호 기자입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활동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기무사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동 저장 장치 USB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 USB 안에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개된 계엄 관련 문건뿐 아니라 청와대가 공개한 추가 문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팀 명단을 입수했고 18일부터 사흘간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 경위와 지시 경로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고 다수의 관련 문건들을 검토 중이라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검토 문건이라던 기무사의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반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특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말 개헌 문건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에 대한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될 부대가 왜 작성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군의 정치 개입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불법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에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의 기무사 존폐 검토 발언에 이어 추가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기무사 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문건이 작성됐던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가 별 충돌 없이 평화롭게 열리던 때였는데 내란이나 전쟁 같은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치밀한 계엄 계획을 왜 기무사가 누구 지시로 만들었느냐 하는 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의혹들을 구경하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해 3.1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광화문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당시 탄핵 심판은 최후 변론까지 끝나고 선고일 지정만 남겨둔 상황. 양측 모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계엄령 관련 두 문건은 이 집회 직후 기무사가 작성했습니다. 평화적 집회가 이뤄지던 당시 상황을 전시나 내환해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간주한 겁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을 동원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무사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 같은 문건들을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관계 기관에까지도 이런 사실이 만약에 전파됐다면 그것은 다수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서 내란 음모가 맞다고 봅니다. 언론과 국회 통제 대책은 군사 기무사 본연의 직무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 금지를 하는 포고령을 선포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 아니에요? 위법입니다. 위법이죠. 문건 작성 경위는 물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여부는 향후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기무사의 보수단체의 시위 지원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충돌을 유도해 군 개입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도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까지 합산하면 1심에서 모두 징역 3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가져다 쓴 특수활동비 33억 원이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저관리나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자신을 지지하는 친박계를 당선시키려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친박 리스트 작성,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등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역 8년이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까지 모두 32년이 됐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4월에 1심 선고가 끝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항소심의 주요 쟁점들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인데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4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나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비 일부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입니다. 앞서 1심에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의 면담 내용을 적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도 쟁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선 부정됐기 때문입니다. 전문 법칙, 즉 전해 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진 특활비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공신 논평이 아닌 개인 필명의 비난이긴 하지만 북한이 이 시점에 왜 이런 비난에 나섰는지 북한의 속내를 짚어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지난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누구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쓸데없는 훈시를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선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 기사를 실은 건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은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남한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신문은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관계의 사소한 문제에도 외세의 결재를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종전선언에 대한 남한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서로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형태의 각본을 맞춰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는 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난 199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1998년부터 2016년 사이 연평균 1.3%, 특히 재작년엔 3.9%까지 올랐다 급감한 겁니다. 대북 제재로 무연탄 수출은 3분의 2나 줄었고 광업부문 생산도 하락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3주 연속 경제 시찰에 매진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간부들의 무능력, 무책임, 관료주의를 지적하며 경노하는가 하면 창의성을 보이거나 공장 현대화에 성공한 현장엔 극찬을 보낸 것은 현지 지도를 통해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당의 어떤 그런 권한을 더 집중해서
경제 문제를 틀어지고 하겠다. 이런 또 가능성도 높고요. 인적 쇄신이라든가 문책 이런 것들도 분명히 뒤따르겠죠. 신도, 신의주, 삼지연, 청진. 경제 시찰 장소가 북중 접경 지역에 몰려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중국에서도 접경 지역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지지 기반을 다지고 핵 대신 경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김 위원장의 경제 행보는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관여한 단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석탄을 실어나른 외국 선적 선박들에 대한 위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지양 기자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포항항에 들어왔던 시에라리온 선박은 오늘 오후 5시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시 인천항에 북한산 석탄을 들였던 파나마 선박도 오늘 포항 인근 해역을 지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지난해 말 이후로도 여러 차례 한국 영해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데 관여한 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한 제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대북 압박으로도 보입니다. 문제의 선박들이 24차례 입항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외교부는 위법이 입증되기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보리 결의상에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와는 달리 선박 간에 정유 제품을 옮겨 싣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증거가 확보된 선박 3척은 바로 억류해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 속에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종일 방치돼서 또 보육 교사의 학대로 어린 아이들이 숨진 사고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CCTV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밀치는 교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수업 모습이 찍힌 화면입니다. 아이들이 둥근 대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 아이가 몸을 옆으로 뻗을 때 어린이집 교사가 무릎으로 아이의 머리를 칩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왜 아이의 머리를 쳤는지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이제 가슴이 먹먹하죠. 믿고 보낸 기간인데 아기가 살짝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무릎으로 팍 치더라고요. 이번에는 밥 먹는 시간. 탁자 앞에 앉은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교사가 아이를 밀칩니다. 또 다른 영상. 교사가 아이를 끌어다 가구 앞에 앉힙니다. 아이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교사가 떠나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등장한 교사는 무슨 이유인지 아이를 다시 앉히고는 발로 아이의 다리를 칩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훈육은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아이가 하지 않아도 어느 아이를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다시 쫓아가고 그 자리에 놓고 이 정도의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에 흉터와 멍자국이 생겼고 팔이 빠지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 5명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대표는 현재로선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신체적 학대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며 2달치 CCTV를 확보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는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 입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잠시 후 이 보육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그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다 해도 알려주질 않으니까 미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의도에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 19초짜리 영상만으로도 학대가 입증됐습니다. 그 해당 행위가 고스란히 CCTV 담겼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수사의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있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이런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훈육을 핑계로 어린이집 빈방에 홀로 남겨졌던 이 부모는 CCTV 열람조차 어려웠습니다. 오지 말래. CCTV 안 보여주겠다는. 학부모 운영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지난해 열람 거부, 영상 삭제, 관리 부실 등 CCTV 운영 문제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470곳. 점검 대상 10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책임이 우리 어린이집에 있지만 2차적으로는 시도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것들이 추후 평가 인증 제도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청와대엔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년 8개월째. 그동안 아동학대로 평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어나 올 들어서만도 3월까지 벌써 24곳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가 추락한 지 사흘 만에 사고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헬기가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추락한 사실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지난 1월 도입 직후부터 결함이 발견돼 매일 정비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던 사고 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차체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동체는 뒤집혀 있고 날개는 동체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해병대 마리논 추락사고 현장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사고 사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사고 헬기인 마리논 2호기는 지난달 말부터 기체 떨림이 심해 집중 정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측이 정비를 마친 뒤 정비 결과 확인을 위한 시험 비행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후 4시 36분쯤 3m 높이까지 올라간 마리논은 5분가량 제자리 비행을 한 뒤 관제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이후 10m까지 올라갔다가 불과 23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헬기의 결함은 지난 1월 도입된 직후부터 이어져 매일 정비가 이뤄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 있었죠. 2호기 타다가 죽을 것 같다고. 제대로 뜨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2호기가 떠야 될 때 막 1호기가 대차에서 뜨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제자리 비행 뒤 추락했고 주 회전 날개가 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어박스 등 설계 문제가 의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상승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중을 갑자기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됐던 기어가 부서지면 그때 이제 다른 기어를 치는 거죠. 그때 축이 나갔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족들에 대해 의전 등의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진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 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2016년 자신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총선이 있던 2016년에는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MW 특정 차종에서 주행 도중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어제 오늘 똑같은 사고가 3건이나 또 일어났습니다. BMW 측은 해당 차종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갈매 동그릉 요금소 부근에서 BMW 차량에 불이 나 차량 대부분이 탔습니다. 화재 차량은 BMW 2016년식 GT 디젤 차종입니다. 경고등도 들어오고 하니까 역수도 됐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차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 오후 1시 40분쯤에는 구리시 북부 간선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520D 차종입니다. 본넷을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연기랑 화염이 보여서 바로 119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어제 BMW 520D 차량을 주차한 뒤 불이 나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국토부는 화재가 접수된 BMW 520D 차량을 조사한 결과 배기가스 순환장치에서 냉각수가 유출되고 이 냉각수에 침전물이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520D에 문제 부품이 들어간 BMW 차량들에 대해 화재 위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GR이나 이런 각종 배기가스 순환장치를 같이 사용하는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품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고 이런 화재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리콜 방침 계획을 세운 가운데 BMW도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리콜 시기와 대상 차량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토부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폭염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오늘 경남 창녕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주말에는 또 제10호 태풍 안필이 끌어올린 수증기까지 더해져서 한증막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쉴 새 없이 햇볕이 쏟아집니다. 달궈질 대로 달궈진 도심은 온통 열기로 가득합니다. 쉼 없는 더위에 시민들의 피로는 점점 쌓여갑니다. 장마도 너무 빨리 끝나고 더위가 너무 길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밖에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남 창녕의 낮 기온은 39.3도까지 올랐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 그 밖의 남부지방도 체온을 훌쩍 넘는 기온으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최근 4일간 위성 영상을 보면 한반도를 뒤덮은 더운 고기압 탓에 구름조차 비껴가고 맑은 하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안필도 고기압에 막혀 중국 동해안을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은 한반도에 비바람을 뿌리지 못하고 오히려 열대 수증기를 끌어올려 폭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에 동반된 뜨거운 수증기 일부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낮에는 기온 1도에서 2도가량 더욱 오르고 특히 밤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열대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서울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중부지방도 폭염이 한층 심해집니다. 특히 습도까지 높아져 그늘에서도 피할 수 없는 끈적끈적한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의 열기는 밤으로 이어져 그동안 주로 영남지방에서 나타났던 열대야 현상이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최소 열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장과 승무원뿐만이 아닙니다. 발권하고 청소하고 정비도 하는 인력들입니다. 아시아나는 이런 업무를 계열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업체는 모두 9곳, KA, KO, KR, KF, 이른바 K시리즈인데 회사 이름이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쌍둥이 회사답게 이 계열사들 모 회사는 금호그룹 공익재단입니다. 언뜻 보면 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공익재단에 수익을 내주는 모범 경영 사례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시아나 공익재단을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황경주 기자가 계열사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승객이 내린 비행기는 신속한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급할 땐 비행기 한 대를 20분 만에 청소해야 합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여유도 없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대기실에서 먹는 거예요. 20-30분 만에 밥 먹고 빨리 일해야 돼. 아시아나 기내 청소는 모두 KO 직원들이 담당합니다. 최근엔 일감이 늘어 하루 수십 대를 더 청소해야 하는데 인력은 10여 명 충원이 전부입니다. 제주항공을 받게 됐어.
하루에 70편수라고 했어요.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들어요. 입사해가지고 막말로 10명 중에서 1명만 살아남을 정도야. K시리즈 업체 직원들의 급여는 1년 차나 10년 차나 거의 제자리입니다. 수출 수령액으로 200만 원. K시리즈나 A시리즈의 모든 하청업체의 특성은 뭐냐면 10년 전에 입사한 분이랑 한 달 전에 입사한 저랑 월급이 똑같았어요. 계열사 소속이면서 본사 직원과 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 불법 파견 여지도 큽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체 측은 근로조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특별하게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상황하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것이. KO, KR 등 계열사 9곳이 지난해 번 영업이익은 90억 원. 직원들은 월급을 쥐어짠 결과라고 지적했고 아시아나는 공익재단의 재원이 되는 착한 수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렇게 K시리즈 같은 계열사에서 착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서 공익적인 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금호문화재단.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금호 아시아나를 비롯해서 재벌 기업들 공익재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은 1977년 설립돼 클래식 지원 등 각종 문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 때 그룹 경영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박삼구, 박창구 형제는 금호 석유화학 지분을 누가 더 가질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자신의 금호 산업 주식을 금호재단에 팔아 현금을 만든 뒤 석유화학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박삼구 회장이었습니다. 2012년 경영위기에 몰렸을 땐 금호 타이어 지분을 사야 했는데 이때도 재단 돈이 쓰였습니다. 형제의 난 때 사들인 금호산업 주식을 되판 돈이었습니다. 3년 뒤 또 금호재단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 회장이 만든 금호기업, 지금의 금호홀딩스에 재단이 400억 원을 출자한 겁니다. 이땐 이미 2013년부터 만들어진 이른바 K시리즈 등 자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핵심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재단을 활용한 건 분명합니다. 박상구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권 확보, 그룹 재건에 활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 정관 제1조 목적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재벌 총수의 친위부대 공익재단, 다른 곳도 살펴볼까요?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입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SDI로 연결되는 순환 출자고리가 생겼는데 여기 삼성재단이 등장합니다.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사주고 순환 출자 규제를 피한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격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때 규제하는데 갑자기 정몽구 회장 일가 지분이 29.9%로 낮아집니다. 공익재단에 지분을 넘겨 규제를 피했습니다. 대림은 회장 아들이 이사장인 재단에 지분을 넘기면서 지주사에 대한 아들의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에 계열사 지배력도 키우니 재벌가에겐 일석이조입니다. 이러기 위해선 공익재단 이사회, 당연히 총수가 장악합니다. 금호재단은 박삼구 회장이 이사장인데 가족과 회장, 지인 등 가까운 사람이 이사회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LG는 2개 재단 이사 14명이 모두 전현직 임원이고 한화 역시 그룹 출신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런 공익재단들 본연의 역할은 잘하고 있을까요? 재단 수입에서 나간 목적 사업비의 비중을 보면 금호는 20%에 가까이 줄였고 두산은 44%, 롯데는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공익재단 운영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울릉도 앞바다에서 러일 전쟁 때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호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50조 원에 달하는 금괴가 실려 있다는 이 배를 인양하겠다며 해당 업체가 발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가 부족하고 보증금도 내지 않아 허가가 언제 날지 불투명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와 관련해 부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신일그룹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150조 원어치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물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신일그룹이 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오늘 발굴 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는 물론 신청 보증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완해 내더라도 정부가 소유권 문제 등을 러시아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인양 허가가 언제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물 위치에 대해서 해설 표시만 있지 증명한 증거 서류가 없거든요. 인양하게 되면 인양 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 보증 증거도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 관련 기업들의 부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신일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제일제강의 주가가 급등락했습니다. 제일제강은 지난 5일 신일그룹 대표 등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인양 계획을 발표한 17일 직후 주가가 5,4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누군가가 회사의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는지는 살펴보고는 있는 중인데 그런 경우에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신일그룹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팔아온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등 관련 회사 4곳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8,808만 킬로와트를 기록해 지난 18, 19일에 이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최대 전력 수요가 8,830만 킬로와트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로 꺼짐과 파손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부산 금장구의 한 도로에서 지름 80cm, 깊이 2m의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2도까지 오른 울산에서는 오늘 낮 12시쯤 울산대교 도로 약 200m 구간이 파손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은 오늘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에게 조계종단 안정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종단 내부에서 스스로 노력해 정리되리라 믿으며 정부는 한쪽 편에 편향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이어 조계사 인근에서 31일째 단식 중인 설조 스님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피시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낙농협회와 육아공협회가 오는 9월부터 반영할 원유 수매 가격을 지난해보다 4원 인상한 리터당 926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원유 가격 인상으로 흰우유는 물론이고 가공유와 발효유도 또 우유를 원재료로 한 각종 식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의 불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수면제를 드시기도 할 텐데 약의 잔류 효과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날 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 사망 위험이 최고 2배 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대야에 잠을 설치다 수면제를 복용한 이 여성은 오전 내내 졸음과 싸웠습니다. 졸리다거나 몽롱한 거는 자주 있는 편이고 심하면 어지럽거나 사물이나 글자가 2개로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불꽃을 내며 질주하는 승용차. 이 차량 운전자는 전날 수면제 17알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음주 사고를 제외하고 지난 5년간 교통사고로 숨진 7,300여 명 중 전날 수면제 졸피뎀 처방을 받은 사람은 10%인 710여 명. 처방받지 않은 날과 교통사고 사망위험을 비교했더니 1.5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처음 처방받은 경우는 위험이 2.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졸피뎀은 이렇게 연관성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수면제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면제 졸피뎀 성분의 약물 효과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잔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각청에선 교통사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고 약품 설명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본인은 다 이제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뇌가 이제 각성 상태로 돌아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운전 같은 행동을 하시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필요시 정량만 복용하고 잔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복용 후 적어도 8시간 이후에 운전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